서브 이슈입니다. 왜 한국 주식은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미국 주식은 사상 최고가인가? 한국 주식 정말 버려야 하나? 라는 주제입니다. 요즘 한국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미국 주식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사상 최고가인데 한국 주식은 3,300에서 3,000선을 깨고 내려와서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 주식이 한국 주식보다 강하게 올라갈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테이퍼링입니다. 최근 이슈로서 미국의 테이퍼링을 들 수 있습니다. 테이퍼링을 하면 미국의 달러 가치가 높아집니다. 게다가 테이퍼링을 한다는 얘기는 조만간 금리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해외의 돈이 미국으로 몰린다는 얘기가 되죠. 반면에 한국 시장은 미국 시장이 금리를 올리기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빠져나가는 달러를 금리로 유혹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한국 시장은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유동성 축소를 겪고 한국 증시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미 5%대를 넘었고요. 앞으로 6%대도 심심치 않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신용대출도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초반에서 3%대 중반 이후로 이제 달려가고 있죠. 이런 와중에 이렇게 신용이 축소되는 와중에 주가가 올라가기 힘듭니다. 미국도 금리가 올라가면 앞으로 모든 주식이 올라가기 힘듭니다. 두 가지 주식이 앞으로 올라갈 것인데요. 첫 번째는 미래 성장중, 그리고 두 번째는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주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 성장주는 금리 상승을 이겨낸 만큼 성장성이 좋은 주식입니다. 이런 주식으로서는 대표적으로 테슬라나 엔비디아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금 유동성이 아주 풍부한 주식인데요. 이런 주식들은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많이 줘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한국 주식은 주가가 떨어져야 상속에 유리하니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릴 이유가 없는 주식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잘 안 나오지만 경제신문에서 상속세 없애야 한다라고 한참 나왔습니다. 이유는 베이비붐 세대의 상속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 시장 상승, 한국 시장 하락이라는 사이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주식은 사이클, 미국 주식은 내수주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좀 더 구조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 주식은 경기를 타는 주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이클 주식이란 시크리컬이라고도 하죠. 건설 경기, 조선 경기, 반도체 경기를 붙여서 말이 되면 경기를 타는 주식입니다. 그러나 과자 경기, 밥 경기, 라면 경기 이렇게 항상 먹어야 하는 내수주들은 경기라고 말을 붙이지 않죠. 그래서 경기를 타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사이클 주식이 대표적이고요. 미국은 경기를 타지 않는 내수주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급하게 한번 오르고 몇 년이고 지루하게 바닥을 기고 있다가 기는 것이 이제 보통이고 미국 주식은 꾸준히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사이클 주식인데요. 작년 12월 96,000원을 찍고 지금은 7만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은 10년에 한 번 오릅니다. 그동안은 박스피입니다. 그러나 미국 주식은 꾸준히 오르는 주식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이제 제일 많은 부분이 뭐냐면 마이너스 10%에서 0%, 그리고 마이너스 10%에서 20%, 요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 주식은 그 하락률이 이제 다 합하면 이제 거의 그 50% 가까이가 계속 떨어지는 날이 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한 해 갑자기 많이 오르는 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80%에서 90%, 100% 이런 해가 있는데 그 해를 놓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박스에 갇혀져 있는 것이죠. 마치 개미지옥처럼. 그리고 이제 10년간 박스피를 가다가 다시 이제 3,000선을 뚫고 4,000선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10년간의 코스피 주가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그 코로나 위기 전까지 계속해서 2,000선을 왔다 갔다 하다가 작년에야 3,000선을 깨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다시 내려와서 3,000선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10년간은 박스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크게 오르는 시점, 이때를 놓치면 다시 이런 시점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 종목이 대부분 사이클을 타는 종목이다라는 것이죠. 경기를 타는 종목은 경기가 좋을 때는 주가가 오르지만 경기가 꺾이면 언제 회복할지 모르는 것이
모르는 주식이 대부분입니다. 삼성전자는 고점을 지나면 약 3년간 사이클을 탑니다. 그래서 3년간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 12월이 삼성전자의 고점이었으니까 앞으로 3년 후가 다시 96,000원을 찍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사이클 주식은 경기를 몇 년에 걸쳐서 타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투자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주식시장은 작전을 잘 짜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같이 사이클이 긴 주식이 아닌 사이클이 6개월이나 1년인 주식을 찾아서 쌀 때 사서 오를 때 팔고 다시 쌀 때 사서 오를 때 파는 이런 전략을 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이죠. 그런 주식이 대부분 테마주입니다. 테마주. 예를 들면 뭐 미세먼지가 뭐 테마주일 수 있는데요. 만약에 3월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관련 주가 이제 뜹니다. 근데 11월쯤 미세먼지 관련 주식을 샀다가 3월에 미세먼지가 정점에 달하면 파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중국 베이징에 동계올림픽이 있어서 이 전략은 올해는 잘 안 먹힐 것입니다. 왜냐하면 2022년 중국은 동계올림픽이 진행되기 전까지 베이징의 맑은 하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석탄 발전을 줄일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는 난방 수요가 줄어서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지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은 주린이가 있기에 아주 안 좋은 시장이다.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놀이터이고요. 그리고 몇십 년 동안 달고 다른 빠꼬미들만 버틸 수 있는 시장이 바로 한국 시장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시장이 한국 시장입니다. 그런 시장에서 주린이가 이제 공부해서 버티려고 하니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장은 다릅니다. 한국 시장이 대부분 사이클 주식인데 비해 미국 시장은 대부분이 경기를 안 타는 내수주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아까 코스피와 달리 10%에 0%에서 10%, 10%에서 20%가 올라가는 비율이 50%가 넘죠. 한국 주식은 여기에 많았는데 10%, 20% 떨어지는 때가 많았는데 이러면 이제 박스피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꾸준히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나스닥 종합 주가 지수를 보면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하는 뭐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죠. 꾸준히 우상향합니다. 그러다가 2000년 닷컴 버블로 이때 한번 훅 빠지고요. 이때 한번 훅 빠지고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 훅 한번 빠지고 그리고 뭐 이때 2018년 뭐 이때 2018년에 한번 빠지고 그리고 2021년에 한번 빠지고 이런 식으로 네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빠지면 한국도 같이 빠지기 때문에 그리고 빠진 만큼 빠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갑니다. 미국만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이 빠지면 한국은 진짜 더 많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빠질 때 뭐 미국이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이 내수주 위주인 미국은 악재가 아니면 우상향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내수주가 없냐? 한국도 내수주는 있습니다. 농심, 오뚜기, CJ 같은 주식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식은 대부분이 내수용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동남아, 미국 시장 등 일부 수출을 하긴 하지만 전 세계에서 프랜차이즈를 만들거나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는 상품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에 반해서 미국은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코카콜라, P&G 등 전 세계의 내수주가 너무 많습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폰으로 변화한 미국의 내수주인데요. 2000년대 초반에는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이런 말은 이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는 그런 시장으로 오지 않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한국 시장이 좋았던 이유는 2001년 중국이 WTO의 가입과 함께 세계의 공장이 되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완성품은 중국이 만들고 소재 부품은 한국이 만들어서 세계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애플의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 그런 시장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의 대부분을 빅테크 종목, 플랫폼 종목들이 다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2007년 이후 빅테크는 광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죠. SNS는 타겟 광고, 구글, 애플은 검색 광고 등을 통해서 전 세계 광고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이유는 시청률에 있는데요. TV를 보는 대신 스마트폰을 보니 스마트폰의 킬러 콘텐츠인 SNS,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통적인 내수주인 코카콜라, 스타벅스보다 빅테크가 더 대표적인 내수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플랫폼에 종속된 하드웨어인 TV, 냉장고, 세탁기, 노트북 등을 만드는 기업은 최소한의 마진만 남게 되었죠. 이런 하드웨어 기업들은 그래서 빅테크는 내수주처럼 꾸준히 수익을 내기 때문에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드웨어 중심인 한국은 사이클을 타면서 박스권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한국은 박스피고요. 미국은 꾸준한 우상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인데요. 미국은 중국의 패권 도전에 대한 뭐 시장의 대응으로 디커플링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계기로 미국의 반도체 공급 차질을 빚게 되자 적극적으로 전략 물자를 미국에 유치하기에 이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 등이 미국에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공장을 짓거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미국이 그동안 펼쳐왔던 소프트웨어는 미국에서 만들고 하드웨어는 신흥국에서 만든다, 이런 공식이 깨진 것입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물건을 팔아먹으려면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규모로 공장을 지었다가 경기라도 꺾이면 기업은 커다란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공장이 지어질 만큼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게 되죠. 한국은 공장의 이탈로 일자리 감소, 미국은 공장이 들어와서 일자리가 증가하게 됩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면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죠. 소비 증가는 다시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돌아가게 되어서 미국의 내수주들도 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자리가 없어지면 한국 같은 경우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요. 소비 감소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되어서 한국의 내수주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에 대한 금융 공격에 대비해서 긴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공장에 납품하는 한국은 이러한 중국의 긴축으로 오히려 2000년대 그런 빅사이클이 있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중국의 긴축으로 주가가 떨어지고 박스피에 갇힐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 박스피고 미국은 꾸준한 우상향이다. 다섯 번째는 탄소 국경세인데요. 요즘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EU의 친환경 정책 때문입니다. 그런데 EU는 에너지도 없으면서 친환경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의 가격은 올라가는데 재생에너지는 아직 교체 시기가 멀었습니다. 따라서 유럽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은 원전을 더 이상 신규 원전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가격이 원자력 가격보다 더 낮기 때문입니다. EU가 탄소 국경세를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유로화로 한몫 보자는 얘기인데 사실 미국이 한몫 보게 생겼습니다. 논리는 간단히 얘기하자면 EU는 친환경으로 에너지를 돌리지 않는 신흥국 기업에게 탄소 국경세를 매겨서 그들에게 벌금을 받고요. 그 벌금으로 신흥국 기업의 물건을 공짜로 사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EU보다 미국이 탄소 국경세를 매긴다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미국은 사막도 넓어서 태양광도 풍부하고 풍력도 무신장하고 수력도 많아서 사실 친환경으로 모든 에너지를 돌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말이죠. 그러니 벌금을 매긴다면 미국이 훨씬 더 크게 매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애플이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협력업체에서 빼버린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이것은 애플뿐이 아니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종종 하는 말입니다. 이 얘기는 그린 에너지를 쓰라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미국이 친환경 에너지 대국이 되고 나면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한국이 모든 제품을 친환경으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석탄이나 석유 등 화력 발전이 한국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전력 수요가 지금보다 2배는 더 늘어나는 만큼 원전을 아무리 많이 짓는다고 하더라도 송전 선로가 부족해서 공장까지 전기를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송전 선로를 건설하려면 이렇게 땅을 지나야 되는데요. 지역 주민의 반대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송전 선로를 건설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원전도 못 짓고 송전 선로도 못 건설하면 친환경 에너지는 물 건너가는 것이고요. 공장은 당연히 미국으로 가야 하는 것 맞습니다. 미국은 공장 짓는데 세금의 인센티브와 보이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 인증으로 미국으로 더 빨리 공장이 가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탄소 감축 공약 중국 520조 원 들여 원전 150기 추가 건설한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요. 중국은 발빠르게 친환경 에너지인 원전을 짓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원전 반대해봐야 전 세계 국가에서 35년간 세운 원전보다 중국의 동해안에 더 많은 원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중국 원전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노출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출되는 곳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이게 이제 태평양 아닙니까? 중국은 원전 사고가 나면 편서풍 때문에 낙지는 한국으로 올 것이고요. 서해는 죽음의 바다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서해 바다의 공해상에 원전을 짓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동해안에 짓는 것이 아니라 공해상에 짓는다는 얘기죠. 그것도 한국에 아주 바짝 붙여서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고만 나지 않는다면 원전은 탄소 하나 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가 맞습니다. 아마도 EU도 원전의 친환경 인증을 해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의 에너지 75%가 원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원전이 친환경이 아니라면 프랑스서부터 원전을 다 없애야 합니다. 그러나 그럴 리가 없죠. 독일 같은 경우가 원전을 포기했는데요. 독일의 메르켈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원전을 없앤 것이고요. 아무래도 그 러시아로부터 노드스트림 2를 받아서 유럽에 나눠주면서 통행세를 거두려고 생쇼를 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인근 유럽 국가에 천연가스를 수출하면 막대한 통행료 수수료를 러시아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EU도 원전을 친환경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프랑스가 원전이 많기 때문에. 결국 신재생 에너지 가격이 미국이 싸기 때문에 미국은 탄소 국경세를 유럽이 저렇게 외치는 것이 솔직히 내심 기쁠 수도 있습니다. 탄소 제로라는 아젠다로 얼마든지 전략 물자인 공장도 빼앗아 오고 일자리도 만들고 탄소 국경세를 가지고 벌금을 걷어서 물건도 공짜로 살 수 있습니다. 한국은 요즘 과도한 탄소 제로 목표를 정하고요. 기업에 전가 중입니다. 경제신문에서는 죽는 소리를 하지만 기업은 다른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간다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한국은 박스피, 미국은 우상향합니다. 미국에서도 세계 1등 주식에 투자하면 더 우상향합니다. 공항에 오면 리밸런싱과 말뚝박기로 대응하면 됩니다.